저에게는 5의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중 2명의 아들은 정이 많은 중학생. 나이도 그럴 때가 됐는지 친구들과 담력시험을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와서 제 경험상 심령 스팟 등에 가게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해주면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살짝 반발심해서인지 부모의 말 같은 건 순순히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놀러 나가더니 밤이 늦어도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2 아들은 적당한 나이라서 늦게까지 노나 보다. 저는 생각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아내는 걱정으로 안절부절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밤늦게까지 놀던 경험은 당신도 있을 거 아냐? 라고 해도 아내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 거기다 연락도 안 되잖아. 하며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를 들고 불안한 듯 안정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잘 맞는다고 자주 들어서 저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비교적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분명 이상하다고 느껴 장모님에게 오셔서 어린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한 후 아내와 함께 아들들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은 자정이 지났을 즈음. 이렇다 할 통금 시간을 두지 않는 우리 집으로서도 아들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 저도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갈 만한 장소를 샅샅이 차로 찾으러 다니다 보니 운전하고 있는 제 옆에서 아내가 아들들과 친한 친구들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애들 말고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3 정도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모들도 합류해서 같이 찾기로 됩니다.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계속 부근을 수색하고 있는데 한 부모가 어떤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부모 아이의 SNS 계정. 글을 봤더니 밤 8시 정도에 지금부터 담력시험 이라는 글과 함께 어느 폐허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폐허는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심령 스팟. 그 투고를 마지막으로 다시 글이 올라온 흔적이 없어 그 계정을 본 우리는 단숨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하면서도 애들 걱정으로 바로 그 폐허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그 폐허는 수십 년이나 전에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넓고 큰 단독주택. 사건 이후 수많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매자도 나오지 않는 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온 그 폐허는 이상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유명했던 그곳은 발을 들였다간 분명히 뭔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심지어 가벼운 기분으로 담력시험 같은 것을 할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수많은 심령 스팟을 찾아다녔던 저라도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애들의 자전거가 폐허 앞에 세워져 있어서 이곳에 있다는 걸 확신한 우리는 차를 세우고 손전등을 손에 들고 폐허 부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지 안에 들어간 순간에 단숨에 체감 온도가 내려가고 엄청난 한기에 휩싸인 저는 여긴 정말 위험한 장소다 라고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여자분들에게는 차로 돌아가시라고 한 다음 저와 다른 한 명의 아버지, 이렇게 둘이서 폐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면 현관은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 뒤로 돌아갔더니 판자가 빠지고 유리창이 깨진 창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온갖 물건들이 흩어진 거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생활감이 그대로 남은 듯한 고풍스러운 물건들만이 흐트러진 거실 안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나아가면서 얘들아! 땡땡! 땡땡! 여기 있는 거니? 하고 제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은 없습니다. 1층을 구석구석까지 찾아봤어도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와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더니 검은 그림자가 한 방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인 줄 알고 빠른 걸음으로 그 방에 가서 안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물건들이 잔뜩 흐트러져 있었을 뿐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누가 있었죠? 둘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옆방에서 퉁퉁 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아까의 그림자가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심령 스팟. 게다가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체험하는 영적인 현상에 저는 공포심으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겨우 발길을 멈추고 다시 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공포에 몸을 떨면서도 차근차근 신중하게 걸음을 옮겨가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떠도는 폐허 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2층의 모든 방을 찾아봤어도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전거는 있는데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 최악의 사태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났지만 다시 한번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이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거실에서 둘이 땀을 닦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단이 있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박 자박 하며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와 삐그덕 삐그덕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당탕 엄청난 기세로 손전등이 비추던 쪽에 방문이 닫히고 우리가 있던 거실 안을 엄청난 속도로 뭔가가 뛰어서 돌아다니더니 마루 위에 흩어져 있던 종이들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에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움츠리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거실 안을 뛰어돌아다니던 그 뭔가는 문을 열고 나가더니 계단을 쾅쾅거리며 엄청난 기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라진 뭔가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엄청난 기세로 계단을 내려와서 거실 안은 다시 종이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굉장한 속도로 거실 안을 뛰어돌아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말아버린 저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같이 온 애 아빠가 빨리 여기로. 하며 손을 잡아 끌어서 아까 들어왔던 창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흠뻑 젖은 땀을 닦은 우리는 일단은 자기 몸의 안전을 확보한 것에 안심하면서도 바로 계속해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해내고 초조해서 이 녀석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집안에도 없다는 건 무슨 일이냐고요? 하며 호련히 자취를 감춘 아이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도 뒤도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우리가 폐허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헛강 같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저기다.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 오두막의 미닫이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몸을 맞대고
웅크리듯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서 일단은 안심했습니다. 얘야! 일어나! 하고 찰싹 뺨을 때려도 일어나지 않는 장남은 기절이라도 한 것처럼 폭풍 수면 중. 다른 녀석도 똑같이 단숨에 일어날 기척이 없어서 우리는 5명의 아이들을 나눠서 차까지 끌어안고 옮겼습니다. 겨우 발견된 아이들의 모습에 여성분들은 울면서 기뻐했고 나와 다른 아이의 아빠는 담배를 피우면서 폐허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아들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과 같이 재미삼아서 그 폐허에 가긴 했는데 안에 들어간 순간 폴터가이스트 현상 같은 걸 겪었고 결국에는 검은 그림자에 쫓기다가 그 헛간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러는 동안 어느새인지 모두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일단 아들들에게 한바탕 설교를 한 후 다시는 심령 스팟에는 가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앵마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 검은 그림자는 뭐였던 것일까요? 사건에 관계된 영인 걸까요? 아니면 폐허가 된 후에 오게 된 영인 걸까요? 어느 쪽이라고 해도 위험한 영임에는 변함이 없겠지요. 새삼 심령 스팟에는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뼛속까지 뼈저리게 깨달은 공포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이화태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면 여러 정보가 나올 만한 곳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령 스팟이 되어 있는 장소는 위령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화태현 시주쿠 이시초에 있습니다. 주변은 온천여관이 많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왜 위령의 숲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1971년 7월 30일 시주쿠 이시초 상공을 비행하던 ANA 항공 여객기와 자위대의 전투기가 충돌하여 여객기 쪽의 전원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위대 측은 전원 탈출했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처참한 상황에서 공중분해하며 추락했기 때문에 기체나 사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승무원 7명을 포함 총 162명에 이르렀습니다. 온천이 있는 산간지역이라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지만 심야에 방문하시면 거의 모두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자기 친구와 차로 담력시험을 위해 2번 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심야 시간에 친구와 차로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상까지 차를 이용해 가서 정상에 도착한 후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대 이하라고 실망해서 귀갓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유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서 무슨 일인가 주변을 돌아봤다고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고 했을 때 갑자기 뒷창문을 뭔가가 두드렸다고 합니다. 황급히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몇 초 사이 자동차 전체를 뭔가로 계속 두들기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산을 내려와서 편의점에서 일단 쉬려고 차에서 내리니 차 전체에 손바닥 모양이 마구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체험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동조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동료들이 하도 졸라서 마지못해 따라갔다고 합니다. 4인승 차에 넷이 오르고
모두 밖을 내다보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 앞으로는 큰 주차장이 있었다는데 이상한 체험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차장 안은 가드레일 등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주차장 바깥쪽으로는 절벽인 곳도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절벽이 있는 곳에 가드레일이 쳐져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야간이기도 해서 가까이 가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주차장 내를 달렸다고 합니다. 가는 방향에서 왼쪽이 절벽이어서 주차장 오른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꽤 넓은 주차장이라서 절벽과의 거리도 있고 해서 넷이 떠들면서 차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지난번 체험했던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모두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오늘 밤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하고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밖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밖을 확인해보자 왼쪽 절벽으로 차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차를 절벽 쪽에서 물리고 소리친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확인해봤더니 지난번 체험을 듣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 오른쪽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에도 절벽을 멀리 두고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다시 절벽을 바라봤더니 경치가 갑자기 바뀌면서 차가 절벽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무섭게 생각되었던 부분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던 게 아니고 모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바깥의 경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체험은 무서웠던 체험이라도 기대했던 결과 그대로였기 때문에 공포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체험에서는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장난삼아 갈 곳은 아니라는 것을 통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도 이곳에는 다신 발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장난으로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언 출신인 지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에 위령의 숲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지인도 예전에 별거 다닌 호기심으로 그 지역의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4시 차에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녁에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고 도착하고 나서도 지인은 특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산책하고 있었는데 중년 남성이 위령비는 저 방향이요? 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네. 지인이 대답하자 그는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해가 진 후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위령비 쪽에 무슨 용무일까?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만 웬일인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져 황급히 친구들을 불러 모아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중간부터 차를 너무 느리게 몰아서 다른 모두가 빨리 좀 가! 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커브가 많아 잘못 길을 벗어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사면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필요성은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런데도 겨우 편의점이 있는 곳까지 도착해 차를 세우고 한숨 돌리며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마실 거리라도 사오자는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지인은 어떤 위화감을 깨달았습니다. 지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친 차 안에는 머리가 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멤버 중에서도 한 명이 장발이 있어서 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내린 건 다른 멤버였다는 겁니다. 또다시 무서워져서 음료수고 뭐고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자고 했더니 운전하던 멤버가 실은 아까 운전하는데 계속해서 경사면 쪽으로 핸들이 돌아가는 거야. 엄청난 힘이었어.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홀령이 끌어당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영감 체질이라 귀신이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느낌도 강해져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남친이 생기면서 기분도 살짝 가벼워지고 영감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남친과 드라이브를 갔는데 저는 갑자기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그 장소에 데려다 달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위령의 숲이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그 장소로 가던 도중 날씨는 좋았었는데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이라서 그런가 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입구에 도착하니 놀랄 정도로 캄캄해지고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은 기분이 됐습니다. 남친의 말수도 줄어들고 저는 그런 사고나 사망이 있던 장소에는 원래 가까이 가는 걸 피하고 있었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계속해서 차는 나아갔습니다. 한동안 달리다 보니 커다란 비석이 있었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남친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제 의사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유턴을 좀처럼 할 수 없을 듯한 길로 남친은 점점 달려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젠 우리 차 뒷창에 누군가가 달라붙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친에게 돌아가자고 이젠 안 된다고 했더니 남친은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로 눈앞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 바로 거기서 차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온몸이 아파서 뭔가 나무 뿌리에라도 감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감정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뒤로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들어갔을 때 어두웠던 건 우리가 재미삼아 왔다라고 생각해 숲이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석 옆에 서 있던 건 여자로 자기가 보이는 사람에게 붙어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창문에 달라붙어 있던 사람은 제가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지 마. 놀러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부디 편히 잠들어서. 그리고 재미삼아 가실 분이 있다면 그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편안하게 언젠가는 돌아가신 모든 분이 성불하시도록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내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바랄 뿐입니다. 실화입니다. 작년 심근경색으로 구급차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의 이야기. 이송 중 병원과 전화를 하던 구급대원이 있었습니다. 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힘들어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죽는 건가요? 같은 걸 물어봤다고도 생각됩니다. 구급대원은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곧 병원이에요. 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도착.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몸에다 여기저기 뭔가를 장착합니다. 몸 구석구석으로 강렬한 통증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던 중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위험해!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 의사가 화상을 보면서 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식이 날아갔습니다. 잠이 들었던 건가 생각합니다만 몸이 부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산길로 변했던 겁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오르고 있습니다. 에? 뭐야 이거? 나 죽은 건가? 아마 죽은 건가 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어서 이윽고 호숫가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두 속속 작은 페리에 올라타는 겁니다. 근처에 젊은 여성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성은 죽은 듯한 얼굴로 글쎄요. 저도 모르지만 탈 수밖에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선장까지 걸어가자 자판기에서 표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를 사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돈을 넣고 표를 구입한 후 페리로 올라갑니다. 자판기를 보니 1등석 35만엔, 2등석 10만엔, 이코노미석 5만엔. 비싸잖아. 돈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는 거야? 35만 원이라면 당연히 개인실이겠지? 맛있는 거라도 나오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갖고 있던 지갑을 봤더니 안에는 3만 원밖에 없어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표를 확인하고 있는 담당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 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뭐요? 돈이 없다고? 못 타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도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1등석을 사는 사람도 많았고요. 갑자기 죽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걸까요? 그건 그렇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할 바를 몰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리가 출발했습니다. 계속 밤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계속 밤입니다. 어쩌면 좋아. ATM기 같은 거 없나? 굉장히 초조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즈키 씨, 스즈키 씨, 스즈키 씨. 눈이 떠졌다고 생각했더니 간호사가 수치가 안정됐으니까 곧 수술하겠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 저 죽었나요? 같은 엉뚱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개복은 안 하고 시술로 가니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멍해서 표를 살 생각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ATM기에서 35만 원만 찾아다 주세요.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실에서 화제가 됐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만약 지갑에 돈이 있었다면
페리에 탔을 거라 봅니다. 그 페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몇 년 전 아내와 이제 곧 1살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고향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야기의 본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페이크를 넣는 걸 양해 바랍니다. 우리를 장인 장모님과 처남이 반갑게 맞아주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다 며칠째인가 모처럼 만에 모두 온천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만한 좋은 온천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애가 있어서 베이비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만 시트는 의외로 자리를 차지해서 모두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처남은 돌아올 때 어디를 들렀다가 돌아가겠다고 해서 석 대의 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내비를 설정하고 목적지를 확인한 후 장인 장모님의 차와 처남의 차를 따라가는 모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30분 정도 달리던 중 신호등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 앞서가던 2대의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비를 설정한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얼마 가다가 내비가 좌회전을 지시했습니다.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그곳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만 큰 도로에서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서며 점점 길이 좁아져 저는 아내에게 "이 길이 맞아?" 같은 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상태인 것도 있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 놓은 건 틀림없어서 그대로 내비가 시키는 길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정도 달리자 차는 산길이라기엔 좀 과장스럽지만 내비가 안내하려는 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듯한 그런 길에 도달했습니다. 내비를 바라보면 바로 앞에서 우측 방향으로 가면 다시 큰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신호를 피한 지름길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차로에서 내비는 좌측 경사길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0m 전방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저는 일단 내비를 따라가면 마지막으론 도착하겠지 생각하며 내비가 시키는 대로 신호도 없는 숲속의 교차로를 나아갔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즈음 내비가 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커브길이 연속되어 내비의 시선을 향할 수가 없었던 저는 뭔가 있다면 음성 신호로 알려주겠지 하면서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띵, 몇 초 후 띵, 또 몇 초 후 띵 하는 이상한 작동을 하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멈춘 후 내비를 바라봤습니다. 내비는 오른쪽 왼쪽으로 지도가 왔다 갔다 하더니 띵 하는 소리를 내고 목적지를 재검색한다는 표시가 나오고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지도가 움직이고 띵 하는 소리를 반복해서 냈습니다. 내비에는 목적지로의 직선주로가 표시되어 방위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루트는 그 선은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축소시켜 보아도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지고 도중에서 끊기는 상태로 길눈이 어두운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단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한 저희는 그대로 길을 나아갔습니다. 마주 지나치는 차도 없는 좁은 도로에다 커브길, 가로등도 없는 길을 나아가자 크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앞쪽에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이쯤에는 아내도 완전히 위축되어 버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유턴해서 돌아가자" 라고 말을 걸어 조금이라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커브길은 좁고 가팔라서 상당히 속도를 줄여 서행에 가까운 스피드로 꺾고 커브길이 끝나는 곳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고
공터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눈을 부릅떠도 잘 보이질 않아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며 후진. 감각적으로 이 정도면 됐나 할 시점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전조등에 비추인 공터에는 무수한 허수아비가 섬뜩하게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만 허수아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 허수아비야 하고 웃으며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잠든 아이를 감싸 안듯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비가 띵 하는 소리를 낸 것은 아까의 교차로에서였습니다. 경로를 내비를 바라보자 경로를 재탐색하더니 좌측 방향, 30m 전방에서 즉 처음에 좌회전입니다. 이리 가면 큰 길이 나올 거라고 했던 방향으로 안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교차로에서 큰 길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즈프리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 스피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너무 늦어서 걱정이 돼 전화하는 걸세.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앞서간 팀이 슬슬 온천에 도착할 정도의 시간일 터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내비가 좀 말썽이어서 이젠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30분 정도를 더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부터 목적지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온천이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장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웠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아까 있었던 일을 보고하나 보다 생각하며 짐을 들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리시게 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 가까이 갔더니 장모님도 아내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한 데다 이야기로 시간을 빼앗기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온천을 만끽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내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차가 떨어지면 장인어른은 앞에서 차를 세우고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은 저희의 차를 가운데서 달리게 하며 뒤를 쫓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른다고 하더니 그것도 하지 않고 처가까지 저희 뒤를 쫓아와 주었고 처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혼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로 제가 말할 걸 알고 있는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아내가 아들을 잠재우러 가고 저와 장인 장모님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싫은 말일세, 닭가시군. 장모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미짱에게서 들었는데 처음은 아닐세. 저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예감이 들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와 출산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출산을 앞둔 아내가 산부인과에 들른 후 살짝 기분 전환 겸해서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때 장모님 차의 내비가 별난 작동을 했고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길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이상함을 눈치채고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의지해 차를 달렸고 잠시 후 내비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비가 이상해진 장소라고 하는 곳이 그때의 교차로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예감이 들었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게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허수아비들은 분명히 이상했던 겁니다. 저는 이쪽 길에 지리가 어두운 데다 가로등도 없는 좁고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커브길에서도 서행에 가까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조등 불빛으로 시간을 들여 공터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터에 차 앞머리를 들이밀고 후진하고 이제 차를 돌리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 저는 실은 허수아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커브를 틀고 유턴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몇 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도 허수아비들은 이미 보이지 않으면 안 됐을 텐데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그대로 애와 함께 잠이 들어버려 나중에 깨고 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겁을 먹었던 것도 비명과 함께 아이를 덮듯 감쌌던 이유도 거기서 판명되었습니다. 이전에 장모님과 함께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왠지 아이를 내놔.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든지 그때는 아직 그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내놔. 라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목적이 아이라는 걸 확신하고 아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었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었나에 장모님과 아내가 전부터 같이 가자고 약속한 곳에 갔다 올 때 젖을 먹이기 위해 주차장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젖을 먹이는 동안 차에 블라인드를 내리긴 했어도 이상한 사람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저는 차 앞에 서서 수유가 끝날 때까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차로 너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냥 옷이 좀 화려할 뿐인 보통 남자였습니다만 제가 있는 근처까지 오더니 실례합니다만 뭐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수상한 사람을 보는 눈을 했는지 아니요. 되게 아우라가 굉장히 드문 색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말입니다. 점점 수상하게 여겨지면서도 그럼 무슨 색인데요? 라고 되물었더니 금색입니다. 그럼 하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편의점에 용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남자를 보고 있었더니 지켜지고 있네요. 라고 중얼대며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상한 사람하고 얽혔어 하고 웃으면서 말하자 아내는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언제? 지금 저기서 계속 자기 혼자 있었잖아. 저는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교차로 근처에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편의점은 우리가 처음에 큰 길에서 벗어나 내비로 엉뚱한 곳으로 안내된 교차로 바로 근처였습니다. 저희는 혼전 약속도 있어서 코로나로 난리가 났어도 매년 최소한이라도 한 번은 만전의 대책을 갖춘 후 장인 장모님을 뵈러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갔던 온천에도 몇 번인가 갔었는데 그 이후로 내비는 한 번도 이상하게 작동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그 허수아비와 편의점에서 다가왔던 남자하고 서로 닮지 않았어? 허수아비는 엉겁에 눈, 코, 입을 그린 것 같은 허수아비여서 닮았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외견은 그래도 분위기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실은 허수아비가 관련된 이야기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말이야. 근데 여자한테 들었어. 허수아비는 정말 수십 개가 있었고 옷도 제각각이어서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직감적으로 닮았다라고 생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남자는 어느 쪽인가 하면 연예인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딱 납득이 갈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원인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될 만한 후일담도 없으니 알 수 없지만 그 내비가 이상해지는 마을은 때때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땅이라는 이야기는 장모님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섬뜩한 이야기가 여럿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수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사람의 시체를 상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치워지고 난 후에 집을 청소하는 게 대부분. 적어도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그랬다. 다만 동물의 경우는 시체가 남아있는 일이 꽤 많아서 장기 여행으로 개를 실내에 방치했던 고객에 전화가 오는 일이 많다. 그런 일이라서 시체가 있던 얼룩 위에 아직도 시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거나 가끔 착각으로는 치부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다.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죽은 애완동물의 처리 의뢰가 있었고 작은 회사라서 접수전화 대응도 내가 했는데 고상한 목소리의 아주머니로 아주 부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현장이라도 한 번은 현지 견적이 필요하고 견적 금액과 작업 내용이 맞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후 그러라고 해서 영업 담당과 나 둘이 그 집을 방문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아도 영업이란 게 견적 전반을 나눠봤을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위험한 안건이나 위험한 손님과 접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촉이 있다. 그래서 그때도 고객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오늘은 조금 이상한 고객일지도 모르겠어 같은 말을 했다. 사람이 죽은 경우의 안건이라면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애완동물은 소유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규칙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중원부원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해오는데 이번 전화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 배경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서 조금 두근거리며 인터폰을 눌렀다. 집은 3층짜리 서양식 분위기의 독채였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에서의 이미지 그대로의 아담한 아주머니로 아무리 봐도 부자라는 느낌. 분위기도 좋게끔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해왔다. 영업 담당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대충 견적의 흐름을 설명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깨끗한 느낌이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온 것을 빼도 보통 썩는 시체가 있는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 영업 담당은 안색을 바꾸진 않았지만 고객이 이 집안에서 태연히 살고 있다는 게 섬뜩했다. 3층이 현장이라고 해서 고객을 1층에 남겨두고 우리 둘이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한 단 오를 때마다 냄새가 점점 강해졌고 3층에 도착해서는 말문이 막혔다. 마루 한면에 고양이의 시체가 산더미였다.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치미는 걸 필사적으로 참으며 영업 담당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신호를 해서 그대로 했다. 그로부터 1시간은 2층에서 멍하니 있었던 것 같다. 영업 담당이 내려와서 200마리가 있다고 했다. 초봄이라 부패가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은 것과 구더기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딱 200마리라는 것이다. 일반 독채에 어째서 그렇게 고양이의 시체가 있는지보다 딱 200마리라는 숫자가 너무 무섭다고 느꼈다. 1층으로 내려가자 고객이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더 섬뜩했는데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 금액을 전달하고 고객도 승낙하고 계약서를 나눈 후 날짜 협의도 끝마쳤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 수 있겠어? 라고 영업 담당이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사할 때 설명을 들었던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소유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해냈다. 견적을 낸 지 3일 후에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일은 나를 포함 4명이 작업 예정이었는데 견적을 내려갔을 때의 영업 담당까지 도와주러 왔다.
내가 견적 때 받았던 충격을 이해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면접 때 귀신을 본 적이 있는지 뭔가를 느끼지는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의 룰이 있다. 비과학적이긴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한 현장에 가는 이상 만약 그런 것을 보고 난리법석을 피우면 의뢰한 고객에게도 작업자의 정신 상태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자도 오컬트적인 걸 믿는 사람은 없어 소금을 몸에 뿌리고 작업 전에 합장을 하는 정도가 규칙이랄까 매너였다. 집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 고무장갑에다 방호복을 입고 5명이 3층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이웃들을 배려해서 지체는 봉투에 넣은 후 박스에 넣어 트럭에 쌓는다. 그 후의 일은 생략하지만 불법 투기를 한다든가 위법한 처리는 하지 않는다. 담담히 고양이의 시체를 봉투에 4마리 정도 넣어서 박스로 포장하는 작업을 몇 시간 계속하고 모두 트럭에 정리했다. 그 후 4명의 작업자는 트럭으로 처리장으로 향하고 남은 건 영업 담당과 나 둘. 하우스 클리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방취 처리부터 간단한 청소를 행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소가 끝났을 무렵에는 저녁 6시를 지나 있었다. 청소용품을 가방에 정리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고객인 아주머니를 3층으로 불렀다.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생글생글거리면서 확인을 마치고 영업 담당이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그 뒤로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이 돌아왔기 때문에 인사는 안 해도 되겠죠? 같은 말을 물었는데 영업 담당이 그대로 시동을 걸길래 그냥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대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차는 달렸고 회사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커피 한 잔 마시겠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영업 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 고객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둥, 혈육이 하나도 없어서 가족 대신이라는 둥 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다가 슬슬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했더니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라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다. 영업 담당도 결국 겁을 먹고 잠자코 나왔다는 것. 초본 밤의 추위도 더해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고 영업 담당이 돌아가자고 해서 회사로 돌아와 그날의 일을 마쳤다. 다음날 영업 담당이 귀신 같은 거 요즘 보이냐고 해서 그 의미를 알고 조금 생각한 후 요즘 보인다고 한 뒤에 내가 담당으로 있던 안건을 모두 끝낸 뒤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권고사직이라 퇴직금도 물론 나왔고 그 외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원래 5년 남짓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고양이 시체들을 봤을 땐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다. 성수기가 끝나면 사표를 내려고 생각하던 순간 영업 담당과 사장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퇴직금을 써서 재활용 매장을 운영하고 전 회사의 유품 정리 부문이라는 업무 제휴 같은 형식으로 보답받고 있다. 이상한 일이 많은 특수 청소일 중에서도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였다. 알바로 경험한 나와는 인연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 나는 지인의 소개로 법원에서 일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다. 이 일이라는 게 단지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퇴거를 선고받아 나간 집의 짐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내주는 것. 일의 흐름은 법원의 강제집행원이 영장 같은 것을 내밀고 강제집행을 선고하여 주민을 내쫓는다. 이미 퇴거해서 빈집이 된 경우도 많다. 동행하는 열쇠공이
새 열쇠로 교환한다.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법원의 집행관 입회하에 열쇠공이 도구를 사용해 문을 딴다. 집행관의 부름이 있고 트럭에서 대기하던 우리가 박스를 가지고 일제히 집 안으로 들어가 가구부터 쓰레기까지 모두 내온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압수수색 같은 게 TV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옆에서 보면 그것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집세가 몇 달이나 연체되어 퇴거 명령이 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단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퇴거 명령이 나올 때도 있다. 이번에는 여러 경우로 퇴거당한 색다른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몇 개 다뤄보고자 한다. 비둘기남. 집행관의 움직이라는 사인이 나오고 우리는 기세 좋게 계단을 달려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비둘기 몇 마리가 덤벼들었다. 하고 놀란 것도 잠시 더욱 무서운 광경이. 집에 들어가니 집안에는 50마리는 될 정도의 수많은 비둘기들. 그리고 바닥 한쪽은 비둘기들의 똥으로 새하얗다. 물론 악취도 다른 것과 비교 불가. 바닥의 똥은 이미 10cm 정도 쌓여 있었고 말라서 화석처럼 되어 있다. 방으로 들어가려 해도 똥이 바닥에 말라붙어 있어서 문도 열리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서 미닫이 문을 떼어내고 겨우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바닥 한가운데에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모기장 안에는 한 장의 이불이 깔려 있다. 그 옆에는 화장실 대신으로 보이는 양동이가 한 개. 맞다. 여기 사는 사람은 이 모기장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 주인은 비둘기 투성이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뭘 하고 싶길래 이런 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사자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투덜대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삽으로 비둘기 똥을 퍼낼 뿐이었다. 조폭 관계자.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단지에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공공단지일 경우 조폭이라는 게 알려지면 입주는 할 수 없지만 말단이라면 돈도 없으니 뭔가 수를 써서 집세가 싼 공공단지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숨겨둔 총을 발견한 일도 몇 번. 일본도 종류는 이젠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모골이 송연한 일이 있었다. 야쿠자 사회에서는 친숙한 새끼손가락. 냉장고를 비우다 보면 병 같은 것에 알코올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잠겨있는 새끼손가락이. 병에는 정성스럽게 매직으로 날짜가 쓰여 있다. 놀랍게도 그런 병이 5개나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업무 중지. 실수를 저지른 후배의 손가락을 모으는 게 그 사람의 취미였을까? 그렇다면 퇴거당한 본인은 지금 어디에? 도주 중? 아니면 교도소? 아니면 저승? 종교 관계자. 퇴거당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이 일로 방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대개 종교 관련 책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거대한 모 신흥 종교단체가 대부분이다. 돈이 없어서 행복을 잡으려고 가입한 것일까? 아니면 가입하기 위해 있는 돈을 다 잃은 것일까? 어쨌든 공공단지의 집세 몇만 엔을 내지도 못할 정도로 금전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다. 라는 사실만은 눈앞에서 봤다. 이 일을 하면서 역시 이 이상의 충격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렇다. 극단적 선택. 나는 5번 정도 본 일이 있지만 입주자가 죽은 경우는 집행관이 그 시점에서 강제 집행 중지를 선고하기 때문에 직접 시체를 본 적은 없다. 다만 몇 시간 후에 시체가 치워진 집을 깨끗이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이다.
그런 경우 사전에 그런 취지를 전하고 못할 사람은 사전에 일에서 빠진다. 우선 현관문을 열면 꽃병에 꽃이 놓여 있다. 한번 다다미가 젓갈색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는데 그 얼룩의 윤곽이 사람 얼굴로 보여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연유로 왜 죽음을 택했는지는 나는 모른다. 우리는 그저 집안의 물건들은 박스에 넣고 빗자루로 집을 청소할 뿐. 이 일은 같은 단지에 여러 번 방문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제일 안 좋았던 건 그 자살에 있고 나서 약 1년 후 같은 집에서 또 자살자가 나왔던 것이다. 역시 이때는 동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되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번째 자살이 있고 몇 달 후 이미 새로운 입주자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굳이 말하지 않지만 투채널의 지방 심령 스파 게시판에서도 이곳 단지는 가끔 이름이 거론된다. 반년 뒤 나는 취직을 위해 이 알바를 그만뒀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저 바라기만 할 뿐이다. 단지에 사는 분들, 이웃에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은 없는지요? 단지라는 건 온갖 잡귀들의 세계입니다. 조심하시길.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영상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그 탓인지 불가사의한 현상이나 사건을 자주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다면 다른 곳에는 말하지 않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저만 담아두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멋대로 죄송합니다만 털어놓게 해주십시오. 글을 잘 못 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상 편집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때때로 이상한 게 찍혀 있다든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라내거나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에 편집 작업했던 영상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날 일은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영상 자체는 NHK 교육방송에서 자주 볼 듯한 어린이 방송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를 닦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엄마 역할 배우가 애들과 함께 칫솔을 입 앞에 대고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며 음악에 맞춰 이 닦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걸 잘라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는 건 뭘까? 생각하면서 지시받은 부분을 살펴봤더니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는 엄마 역할의 배우가 미소 지으며 말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상은 여성과 어린이밖에는 나오지 않았으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라는 목소리가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높게 들려서 뭔가 바보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은 그 뒤로도 이 닦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이에 프레이즈가 나오면 정해진 듯 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게 너무 우스워서 처음 들었을 때는 웃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 그러니까 안쪽도 닦으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소리를 편집으로 지우고 납품했습니다. 납품하고 나서 며칠 후
클라이언트에게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이상해. 라는. 저는 회사 선배와 어디에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역할에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는 프레이즈 전체가 라는 남성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배는 네가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었고 제가 이런 장난을 칠 리도 없죠. 게다가 음성을 잘라낸 후 최종 확인도 선배에게 받았던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도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선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 됐습니다. 똑같이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했습니다. 다른 일로도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그때 시간은 밤 9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일단 클라이언트에게 사죄의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 응답기에라도 납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과를 한 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시나가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는데 녹화가 끝나고 바로 거기 나왔던 아이가 사고가 나서 말이야.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뒤에서 온 차에 치였어. 목숨은 건졌는데 지금 반신불수가 됐네. 클라이언트는 계속했습니다. 촬영할 때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 그 아이. 어쩌면 그 애에게만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야. 저는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간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날카롭고 굵은 목소리입니다. 분명히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30분 정도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가 잊은 물건을 가지러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실이 끊어진 것처럼 긴장 상태가 풀리고 저는 선배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선배는 액막이라도 받는 쪽이 좋겠어. 라며 회사 돈으로 K신사에서 액막이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액막이 덕분인지 그 후로는 별다른 부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회사에 홀로 남으면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해 송년회.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다. 비틀대는 발걸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걸터 앉았다. 이제 곧 막차. 빨리 승강장으로 가지 않으면 하고 생각하던 중 의식이 날아갔다. 얼마 후 잠이 깼다. 그대로 변기 위에서 잠이 든 것 같았다. 어머, 막차는 어떻게 됐지? 주위는 캄캄했다. 화장실에서 나와도 불이 꺼져 있었다. 스마트폰 시간을 봤더니 무려 새벽 2시였다. 이미 영무원도 불을 끄고 돌아간 것이다. 위험해. 역을 나가서 택시로 돌아가자. 암흑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의지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장내 방송이 들려왔다. 잠시 후 마지막 전철에 도착합니다. 타실 분들은 서둘러 주십시오. 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간 이미 전철은 끊겼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승강장으로 전철이 들어와 서는 소리가 났다. 어쩌면
오늘 밤은 특별히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 전철이라는 장례 방송이 있었기 때문이다. 깜깜한 건 신경이 쓰였지만 만약 정말로 전철이 온다면 택시보다 싸고 빠르니 타고 싶다. 나는 승강장으로 뛰었다. 우선은 확인해보고 싶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승강장에 새까만 전철이 서 있다. 게다가 이상할 정도로 길다. 뒤쪽은 승강장보다 훨씬 뒤로 늘어서 있었고 철로와도 접해 있지 않다. 모든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리고 타는 사람들은 없었다. 차량 안은 어두워서 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철 존재할 리가 없어. 귀신 열차야. 나는 가슴속 깊이 소름이 끼쳤다. 황급히 도망치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후대하마 씨. 나는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부른 거지? 돌아보니 내가 본 것은 핑크색 세련된 정장을 한 히로카네 씨였다. 아, 히로카네 씨. 어쩐 일로 이런 시간에? 그녀는 여전히 미인이다. 송년회에서 너무 마셨어. 후대하마 씨도 괌에서 늦었구나.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태어난 거지, 이 사람. 그녀는 흘기 전철을 보더니 그럼 그렇고 오랜만이야. 전철 들어왔으니까 같이 타자.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이상한 거에 타면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에? 왜? 추우니까 빨리 타자. 자기한테 할 이야기도 많으니까.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안 돼.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강한 힘에 잡혀 있다. 그리고 그대로 전철로 끌려간다. 하지 마. 아무리 소리쳐도 놓아주질 않는다. 이래서는 저 귀신 전철에 타버리고 만다. 그럼 분명히 죽는다. 그건 정말 싫다. 일단 서둘러 히로카네 씨를 설득하지 않으면. 한 잔 더 하고 가자. 당황한 나로서는 그 정도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마시자고? 그러면서 멍해진 순간 거꾸로 그녀의 손을 잡고 전철과는 반대편으로 달렸다. 뛰면서 이야기해. 전철보다 뛰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각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전철엔 타고 싶지 않고 히로카네 씨도 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일념으로 가득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필사적으로 달렸다. 자동 개찰구를 지나 겨우 출구 방면까지 갈 수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역에서는 나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네. 아침이 돼서 영무원한테 같이 욕먹어야지.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히로카네 씨는 사라져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히로카네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받았다. 히로카네 씨는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해 계속 의식불명이었다고 한다. 더는 가망 없을 거라고 의사도 가족도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한다. 그 전철은 저승으로 가는 탈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전철에 나도 히로카네 씨도 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었다. 내가 자주 가는 낚시터라면 역시나 세토네해. 오카야마 현인 것도 있어 낚시터에서도 세토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낚시터가 많습니다. 밤낚시 등을 하다 보면 세토대교의 조명이 바다에 비치는 풍경은 최고죠. 그런 세토대교에도 큰 문제가 있어 지금은 지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세토대교가 완성된 것은 1988년. 바로 거품경제 한복판으로 일본 전체가 호경계 들끓을 즈음에 시코쿠와 본토를 처음으로 연결한 세토대교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가교였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세토대교 주변에는 많은 호텔이나 관광지가 만들어졌고, 그 후 거품이 꺼지는 것과 동시에 찾아온 관광객의 급감은 많은 호텔을 폐쇄로 몰아넣었습니다. 세토대교의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주차시설이 잘 정비된 오요시마도 낚시를 가면 많은 건물들이 폐쇄되고 넓은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잘 가는 낚시터이기도 한 오요시마는 요시마 바로 근처에 있어서 세토대교 붐이 일어날 경우에는 섬 전체를 관광주화하는 프로젝트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섬에 아직도 남아있는 꿈의 흔적. 호텔 아쿠아 오요시마. 이번에는 그런 오요시마에 낚시 갔을 때 찍은 페어를 소개하도록 하죠. 얕은 바다 근처의 호텔 바로 옆은 자갈이 섞인 모래사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능성어, 볼락, 참돔 등이 잘 잡히는 지역으로 나도 자주 배로 건너가는 낚시터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신경 쓰이는 게 페어의 존재죠. 이 지역에서 꽤 많이 낚시를 했습니다만 밤이 되면 그 페어호텔 쪽이 더 신경 쓰입니다. 이 호텔은 이렇다 할 귀신 이야기는 들은 적 없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든지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든지 하는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떨어져 있는 작은 섬까지 와서 페어를 탐험하는 사람도 적어서 그런지 그 보았다고 하는 사람 그림자가 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변보다 하나 높은 호안으로 올라가면 그 호텔이 보입니다. 개업 2년째에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처음 세토대교 붐이 일었을 때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던 호텔입니다. 허리까지 뻗은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현대적인 호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페어라곤 해도 외관은 그 정도로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 연락선이 폐지된 현재에는 이동수단이 없어 작은 배 같은 것으로 오지 않으면 섬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장난이나 낙서, 깨진 유리창 같은 것들이 없어서 깨끗하게 보이는 덕분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페어라고 해도 깨끗해서 공포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마음이 깃든다는 말대로 이 건물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호텔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사람의 생각이나 사념들이 지금도 배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발을 들였다간 데리고 가지 않아도 좋을 것이 붙어올 것 같아 폐허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경기로 들끓던 이면에는 분명 빚으로 괴로워하던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념이 스며들어 있을 듯한 폐허인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소를 확대하여 확인해 보시죠.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1번 하부의 아치 창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뭔가 머리가 긴 여성의 그림자로도 보입니다. 2번 3층 아치 창문 제일 오른쪽, 이것도 머리가 긴 여성으로 보입니다. 1번의 사진과 같은 여성은 아닐까요? 3번 오른쪽 끝 1층 처마 밑,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쩌면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의 기척에 뭔가가 확인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심령사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빛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데, 만약 등골에 조금이라도 한기가 돌았다면 진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카야마현, 카가와현에는 거품경제에 휩쓸렸던 이런 관광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철거되어 나지가 되거나
팔렸지만 이용할 방법이 없어 폐허가 되는 등 사람을 맞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에 뭔가 깃든다면 떠날 때 불어온 강풍에 건물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진 왼쪽의 건물이 호텔 흔적이고 그 맞은편에 보이는 다리가 세토대교입니다. 결국 꽤 잘 잡히는 낚시터인데도 아무래도 밤에는 무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것은 예전에 어부였던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최근에서야 낚시가 금지되어 건널 수 없게 된 앞바다의 일자 방파제의 이야기입니다. 일자 방파제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똑바로 뻗어서 반일자 모양으로 생긴 방파제로 항구에 입고 있기도 해서 큰 파도를 여기서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로 건너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낚시터일 것입니다. 그 조금 큰 항구에는 입구에 일자 방파제가 있고 양쪽 끝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때때로 낚시꾼이 건너가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건너간다고 해봐야 엔진이 달린 배라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고무보트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항구에 평소에는 어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배로 건널 때 천엔씩 받으면서 몇 번인가 이상한 이야기를 낚시꾼들에게 들었는데 그게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배로 출발하게 된 것은 저녁 6시경. 밤 11시에 데리러 와달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고부터 안개가 낄 예정이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불빛 아래에서 낚시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 낚시꾼의 옷과 낚시도구로 봤을 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썰물의 조류는 먼 바다로 향해 흐르니까 주의하라고 하며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바람 불기 시작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낚시꾼은 그렇게 말하고 내렸습니다. 배를 항구로 돌렸고 바로 근처 자택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려나? 그 정도로 위험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일기예보대로 안개는 안개비처럼 되어 축축한 날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정도 전에는 비슷한 날에 배로 데려다 줬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생명에 별반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데리러 갔더니 얼굴이 창백해져 부들부들 떨고 있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유도 묻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 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조금 일찍이지만 배를 내어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안개비는 비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안개는 다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에 낚시꾼의 모습이 보여서 배를 댔더니 굴러 넘어지듯 그 사람이 배로 올라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낚시도구들은? 아니,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 주세요. 물에 빠진 듯 흠뻑 젖은 낚시꾼을 태우고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인 거지? 떨기만 하는 낚시꾼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낚시꾼의 발에 해초류가 붙어 있어 아무래도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도착해 어부 휴게소에서 수건을 낚시꾼에게 건넸습니다. 떨어졌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받은 낚시꾼이 머뭇머뭇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해서 바로 준비를 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감성돔을 낚아 올려 살림망에 넣고 바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안개가 조금씩 끼기 시작했고 점점 그 안개는 짙어졌습니다. 잘 잡히질 않아 낚싯대를 든 채 조금 졸았다고 합니다. 안개는 약간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항구 쪽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뭐지? 뭔가 멀리서 이쪽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라? 바다에 빠진 사람이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인가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다릅니다. 배? 해경선? 여러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만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낚시꾼이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바지가 제 방 모서리에 걸리면서 비틀대다가 바다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으악! 제 방에서 해면까지의 높이가 약 2m. 엄청난 기세로 빠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하자. 진정해. 낚시꾼은 물속에서 자기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가라앉을 염려는 없습니다. 이윽고 바닷물 속에서 얼굴을 내민 낚시꾼은 목소리가 나던 방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 있어요? 사람 살려! 어이 하는 소리밖에 내지 않는 목소리에 이상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 있냐고요? 배 타 있어요? 빨리 구해줘요! 듣고 있긴 한 건가? 안 들리는 건가? 그 소리는 단조롭게 어이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배가 있는 걸까? 그러나 없다면 그 방향은 바깥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제 방을 따라 헤엄쳐서 뒤쪽까지 간 후 하나만 있는 계단까지 갈까? 금방이라도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냉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도 고장난 녹음기처럼 단조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정을 찾자 갑자기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부가 말한 대로 먼 바다로 흐르는 조수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제 방에 해초를 잡고 있는 것으로는 떠내려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쪽에 배가 있는 걸까? 있을 거야. 조류는 해초를 놓으면 목소리 쪽으로 바로 흘러갈 듯한 기세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 이 물살 속을 제 방을 따라서 어떻게든 헤엄쳐 계단이 있는 곳으로 갈까? 여기는 해초를 잡을 수 있지만 저쪽으로 헤엄쳐가도 제 방에 잡을 게 있는 걸까?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거리로 봤을 때 200? 300m? 헤엄치면 몇 분이 걸리려나? 낚시꾼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발을 내듯 그 소리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바다에 빠졌어! 목소리가 그치더니 한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뭐야? 벌써 빠진 거야?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하는 목소리에 몸속부터 얼어붙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안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소리는 바로 5, 6m 가까이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즐거운 듯 섬뜩한 목소리에 낚시꾼은 황급히 제 방을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조류를 헤엄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해초를 잡고 제 방의 콘크리트 요철 같은 곳을 손이 베이는 것도 상관 않고 잡고 도망쳤습니다.
낚시꾼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그동안에도 그 소리는 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제 방에 붙은 조개나 바위 표면을 잡고 있어서 손은 다 베이고 옷은 찢어지면서 계단까지 다다랐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올랐다고 합니다.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손가락 끝이 벌어져 창백해진 손과 손가락, 새파래진 낚시꾼을 보다가 2년 전에 왔던 낚시꾼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거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야? 벌써 빠진 거야? 하는 소리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만약 그쪽으로 헤엄쳐 갔다간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요. 소독약과 반창고로 손가락을 치료하고 살짝 진정된 낚시꾼을 차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고무보트 등으로 건너갔던 낚시꾼 등이 잇따라 실종되었고 그 일자 방파제는 낚시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조류도 빨라 위험하기 때문에 큰 간판을 세우고 한 곳만 있었던 바다에서 오를 수 있는 계단도 철조망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는데 안개비가 내리는 바다를 보면 그 목소리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진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심령사진이 되어 찍힙니다. 시대는 디지털화되어 자동차 등에도 후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영이 모이는 곳이나 바다 옆 같은 곳에서는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이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보죠. 그 두 사람은 낚시 친구로 낚시 스타일도 비슷해서 항상 같이 낚시를 즐겼습니다. 능성어, 볼락. 딱히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낚습니다만 그날도 둘은 심야에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 나이스! 볼락이야! 의외로 낚시가 잘 안 될 항구일 텐데 꽤 실한 볼락이 잘도 잡힙니다. 불빛도 많아서 볼락 잡기에는 안성맞춤인 낚시터입니다. 이런 낚시터에 사람이 없는 것도 드문 일이네. 둘은 특히 신경도 쓰지 않고 볼락 낚시를 즐겼습니다. 또 왔어! 얼마 후 조류가 멈췄는지 입질이 없어지기 시작한 둘은 차로 조금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당황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야? 안색이 바뀌어 내리고 다른 한 명도 내렸습니다. 뭔가 밟은 거야? 아니요, 기분 탓인가? 물어보니 뭔가 사람 같은 게 후방 모니터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낚시를 하는 중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봐. 둘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뒤를 확인해가며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오! 위험해! 뭔데? 이번에는 조수석에서 모니터를 보던 쪽이 소리쳤던 겁니다. 뭐가 비쳤어?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창문을 열고 있는 쪽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섬뜩해져서 창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은 결국 그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무섭다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섬뜩한 체험에다 낚시가 될 시간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빛나고 전화가 온 것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낚시에서 돌아와 도구들을 정리하고 막 자려던 때였습니다. 뭐야?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야, 저기
지금 오늘 찍었던 낚시 사진 보냈어. 한번 봐봐. 내일 보내줘도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볼게. 전화기를 확인하자 사진이 3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와!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내비게이션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내비게이션에 찍힌 것과 같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니 그게 사람 그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둘이서 알아봤습니다만 그 낚시터는 귀신이 나오는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고 이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이야기를 아는 낚시꾼들은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낚시터였던 겁니다. 세상은 디지털 영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만 드물게 찍혀서 안 되는 것까지도 기록되어 영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빛의 세기, 우연. 대부분의 심령사진은 그런 자연과 우연함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진짜 영혼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